부산 2025년 봄 좁은 골목길 끝 낡은 간판 하나 박진호 라디오 수리점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호 반백의 머리 여전히 고든 자세 손놀림은 정교했습니다. 빈티지 라디오 하나 진 공간을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와 라디오 잡음만이 들렸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 젊은 시절의 박진호, 군복 차림, 하지만 계급장은 없었습니다. 그는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북파공작원, 1980년대, 25의 나이로 북으로 침투했습니다. 정찰, 정보 수집, 생존, 5년간의 비밀 임무, 그 시간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삶이었습니다. 조용한 은퇴 생활, 라디오와 함께 박진호는 라디오를 좋아했습니다. 이것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장나면 고장난 거고, 작동하면 작동하는 거고, 사람보다 정직해.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 습관처럼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라디오 하나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딸 목소리였습니다. 박미경 외교부 동남아시아 과장. 하지만 지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수아가 어떻게? 연락이 끊겼어요. 박진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수아 손녀 21살. 대학을 휴학하고 캄보디아 봉사단에 갔습니다. 끊겼다니? 일주일 전부터요. 봉사단 전체가 연락이 안 돼요.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데 미경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외교부는 뭐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대요. 현지와 협조해서 박진호는 알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최선은 곧 한계였습니다. 협조는 곧 지연이었습니다. 언제 사라졌어? 정확히는 6일 전이요. 마지막 위치는 푸놈펜 근처 봉사 마을이었어요. 알았어. 박진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먼지 쌓인 가방 하나. 40년 전 가방.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 낡은 나침반, 작은 공구 세트, 암호가 적힌 종이, 그리고 현금 몇 장, 미국 달러였습니다. 오래됐지만 여전히 유효한 돈. 박진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까만 옷들, 편한 신발, 모자, 선글라스,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40년 전 훈련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역처럼 움직였습니다. 거울 앞, 박진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반백의 머리, 주름이 조금 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 아직 할 수 있어.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수아야, 기다려. 할아버지가 간다. 그는 작은 메모를 썼습니다. 미경아, 내가 직접 가겠다. 걱정하지 마. 수아는 내가 데려올게. 박진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힘차였습니다. 푸놈펜 공항. 박진호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한 공기, 시끄러운 소음, 낯선 언어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북에서도 이랬습니다. 낯선 땅, 적진, 혼자.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번도 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여전히 강했습니다. 박진호는 택시를 타고 NGO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사 중, 박진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 뒤편,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민첩함, 매일 운동한 덕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수아, 수아, 그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서류 한 장, 박수아 마지막 위치 쭈롱시장 근처. 박진호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쭈롱시장. 다음 날 아침, 박진호는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온갖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찰하며 누가 누구를 보는지, 누가 누구를 피하는지 작은 신호들을 읽었습니다. 40년 전 훈련. 정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한 노점상 앞에 섰습니다. 과일을 파는 할머니. 얼마예요? 박진호가 물었습니다. $2. 비싸네요. 좋은 거예요. 박진호는 과일을 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여자 본 적 있어요? 젊은 여자. 이만큼. 손으로 키를 표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요? 제 손녀예요. 사라졌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선 많이 사라져요. 젊은 외국인 여자들. 어디로요? 모르죠. 하지만 할머니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밤에 트럭들이 와요. 여자들을 싣고 가요. 어디로? 강 쪽. 메콩강.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지폐 몇 장을 더 건넸습니다. 메콩강변. 밤. 박진호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낡고 어두웠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창고.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 소리. 박진호는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봤습니다. 안에 남자 5명. 트럭 한 대. 그리고 여자들. 10명쯤. 젊은 여자들. 겁에 질린 얼굴. 박진호는 손녀를 찾았습니다. 수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다. 준비해야 한다. 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법을 알았습니다. 박진호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호텔방. 종이를 펼쳤습니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창고 위치, 출입구, 창문, 트럭 위치, 경비 인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40년 전처럼.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력으로 들어갈까? 가능했습니다. 여전히 강했으니까. 하지만 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정보전, 심리전. 그게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호는 창고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관찰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트럭 운전사, 중간 관리자, 경비원. 하나씩 얼굴을 외웠습니다. 그중 한 명. 젊은 운전사. 담배를 피우러 자주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운전사가 또 담배를 피우러 나왔습니다. 박진호가 다가갔습니다. 담배 하나 빌려줄 수 있어요? 운전사가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박진호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여기서 일해요? 네.
힘들죠? 그냥 일이죠. 박진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심이 아프진 않아요? 네. 운전사가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 여자들, 당신도 알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운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제 손녀가 저 안에 있어요. 박진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아의 사진.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봉사하러 왔다가 이렇게 됐어요. 운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가족 있죠? 생각해봐요. 당신 가족이 저렇게 됐다면? 박진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호텔 이름과 방번호. 도와주면 보답하겠어요. 안 도와주면. 박진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사의 눈을 봤습니다. 남자의 눈빛, 경험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밤 11시, 노크 소리. 박진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사였습니다. 들어와요. 운전사는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표정. 커피 줄까요? 아니요. 앉아요. 운전사는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요. 딸이 둘. 그래서 이 일해요. 돈이 필요해서.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 손녀를 구하고 싶을 뿐이에요. 운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밤 배가 와요. 여자들을 실어 갈 거예요. 어디로? 태국. 그 다음은 몰라요. 박진호는 메모했습니다. 경비는 5명. 총은 2명만 있어요. 누가 책임자예요? 린웨이. 중국인이에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딸들 이름이 뭐예요? 소피아, 엘레나. 예쁜 이름이네요. 박진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딸들 교육비. 제가 약속했잖아요. 도와주면 보답한다고. 운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감사해요. 양심을 지켜줘서. 박진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내일 밤, 배가 오기 전, 그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여전히 강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은 평생 갔으니까. 매일 체력 단련도 했으니까. 박진호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공구들, 로프, 손전등, 그리고 40년 전 사용했던 단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다음 날 밤 10시, 박진호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까만 옷, 모자, 장갑, 가방 하나. 움직임은 젊은이 같았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경비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기다렸습니다. 경비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10분 후 경비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박진호는 움직였습니다. 창문으로 조용히 올라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최소화하며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여자들이 묶여 있었고 그중 수아가 보였습니다. 박진호는 소리 없이 다가가 단검으로 밧줄을 잘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아가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다른 사람들도 풀어줘.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 사람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화장실에서 돌아온 경비가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박진호는 즉시 몸을 낮추고 경비를 향해 빠르게 돌진해 그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동시에 목을 조여 기절시켰습니다.
쿵. 경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금이야. 다들 창문으로. 하지만 소음은 이미 다른 경비들을 깨웠습니다. 침입자다. 2층에서 내려온다. 박진호는 떨어진 총을 주워 허리춤에 꽂고 여자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강 쪽으로 뛰어. 여자들이 창문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마지막으로 나가려는 순간 계단에서 3명의 경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박진호는 주변의 철제 파이프를 집어들고 첫 번째 경비의 다리를 후려쳐 무릎을 꺾은 뒤 두 번째 경비의 얼굴에 파이프를 휘둘러 콧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세 번째 경비가 총을 겨누는 순간 박진호는 쓰러진 경비의 몸을 방패 삼아 밀어붙이며 총을 든 경비에게 돌진해 손목을 꺾어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한 뒤 복부에 무릎을 박아 넣어 제압했습니다. 탕, 탕, 천장에서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수아, 나가. 수아가 창문을 넘었습니다. 박진호도 뒤따랐습니다. 밖은 어둠과 혼돈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강변으로 달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경비들의 함성과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박진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엎드려. 박진호가 소리치자 여자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박진호는 허리춤에 총을 꺼내 뒤를 돌아보며 경비들의 다리를 향해 두 발을 쏘았습니다. 탕, 탕.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계속 뛰어. 강변에 도착하자 운전사가 보트 엔진을 걸고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 여자들이 보트에 올라탔고 박진호가 마지막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보트가 출발하려는 순간 창고에서 트럭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조수석에서 리네이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자동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 죽여. 따다다닥.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진호는 수아를 보트 바닥에 눕히고 자신도 엎드린 채 남은 총알을 확인했습니다. 3발. 그는 심호흡을 하고 트럭의 타이어를 조준했습니다. 탕. 빗나갔습니다. 탕. 앞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트럭이 비틀거리며 속도를 줄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마지막 총알을 리네이의 어깨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탕. 리네이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보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작은 집. 운전사가 마련한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담요를 덮고 떨고 있었고 수아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쳤어요? 박진호는 팔의 찰과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운전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린 안전하지만 그들이 다시 올 겁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조직을 없애야 해요. 뿌리부터. 다음 날 새벽, 박진호는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리네이의 본거지가 어디죠? 푸놈펜 북쪽 외곽에 큰 저택이 있어요. 거기가 본부입니다. 경비는 10명 이상, 그리고 무기도 많아요. 박진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겠군요. 선생님, 경찰에 신고하는 게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이미 매수됐을 겁니다. 박진호는 가방을 뒤지며 오래된 무전기 부품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함정을 만들 수 있어요. 박진호는 저택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높은 담장, CCTV, 순찰 경비.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뒷문 쪽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경비 교대 시간에 3분간 빈틈이 생겼습니다.
박진호는 그 시간을 노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박진호는 까만 옷을 입고 뒷담을 넘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자 린웨이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부하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를 찾아내. 반드시. 박진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준비한 폭발물을 저택 외곽의 발전기 근처에 설치했습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췄습니다. 박진호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 2명이 총을 겨눴습니다. 멈춰. 린웨이에게 전해요. 늙은이가 왔다고. 경비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5분 후 정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호는 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린웨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 무장한 부하 8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용감하네. 아니면 멍청하거나. 린웨이가 비웃었습니다. 손녀는 돌려줘서 고맙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지. 박진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오늘로 끝입니다. 뭐? 그 순간 발전기가 폭발했습니다. 쾅!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박진호는 재빠르게 움직여 가장 가까운 경비의 총을 빼앗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탕탕! 3명의 경비가 다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경비들이 어둠 속에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따다다닥. 박진호는 소파 뒤로 몸을 숨기고 한 명씩 조준에 제압했습니다. 탕, 탕. 2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린웨이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박진호는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 린웨이를 향해 달렸습니다. 린웨이가 총을 들어 올렸지만 박진호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린웨이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한 뒤 바닥에 넘어뜨려 팔을 꺾었습니다. 으악! 린웨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사업은 끝났어. 박진호는 린웨이를 묶은 뒤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박진호는 저택 안에서 서류들과 컴퓨터를 수거했습니다. 인신매매 장부, 거래 내역, 매수된 공무원 명단, 모든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국제 언론사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누구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푸놈펜 경찰서 기자회견.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현지 경찰청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어젯밤 푸놈펜 북부 외곽에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이 소탕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 린웨이를 포함해 15명이 체포됐으며 피해자 구출과 함께 대량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찰청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라뇨? 조직을 소탕한 주체도 모른다는 겁니까? 현장에는 여러 흔적이 있었으나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요? 조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 명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요? 네. 하지만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경찰청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조직이 와해됐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국제뉴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 캄보디아 최대 인신매매 조직 붕괴, 정체불명의 인물이 단독 소탕. BBC 누가 인신매매 조직을 무너뜨렸나? 미스터리 남아. AP통신 현지 경찰, 조직 소탕 공로 인정받지만 실제 주역은 오리무중. 한국 뉴스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니까. 박진호는 조용히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먼지를 털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수리하다 멈춰둔 라디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공관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으로 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평화로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할아버지, 수아가 놀라 멈춰섰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새벽에. 왜 연락을 안 하세요? 깜짝 놀라게 하려고. 박진호가 웃었습니다. 수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걱정했잖아요. 미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수아는 할아버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긁힌 거. 할아버지. 괜찮다니까. 박진호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 달 후,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라디오를 고치고,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잠이 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저녁, 박진호는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 박진호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TV 뉴스. 화면에 캄보디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한국인이 최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취재팀이 현지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한 경찰서 안. 수임복을 입은 2명의 한국인 청년이 보였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범죄 조직에 구금됐다가 구조된 한국인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벌려다 범죄 단지로 끌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청년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보면 알아. 그렇게 해서 갔더니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던 얘기랑 다르다 싶었죠.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거부하고 탈출하려다 붙잡혔어요. 그리고 다른 범죄 단지로 끌려가서 정기 고문 받았어요. 화면에 청년의 팔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기절하면 전기로 깨우고, 코에 물 부어서 고문하고, 도망가려다 걸리면 죽는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탈출 시도했던 중국인이 맞아 죽었어요. 박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거리.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들. 리포터가 설명했습니다. 취재팀이 실제 범죄 단지를 찾았습니다. 4m 이상의 높은 벽이 건물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벽 위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화면에 철조망과 유리 조각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여러 명의 경비가 짐 검사를 하며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비들이 사람들을 검색하는 모습. 중국 자본이 투입된 거대한 카지노 건물도 곳곳에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이 건물 일부 층에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텅 빈 건물 내부. 수도 프놈펜의 범죄 단지는 석 달 전부터 단속이 진행돼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포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화면에 뉴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범죄단지 한국인 최소 1000명 추정. 리포터가 마무리했습니다.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이 최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화면이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아나운서가 계속 전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해외 고액 알바라는 명목으로 유인돼 현지로 갔다가 여권을 압수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하루 15시간에서 20시간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당하고 심한 경우 전기 고문을 받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한가요? 건물은 4m 이상의 담장과 철조망, CCTV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 경비가 24시간 감시합니다. 탈출 시도 시 가혹한 폭력이 가해지며 일부는 사망하기도 합니다. 현지 경찰의 협조는?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 경찰이 조직과 유착돼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거나 탈출자를 다시 조직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어느 아파트 거실. 한 어머니가 사진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석 달 전에 캄보디아에 취업한다고 갔어요. 처음엔 연락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돼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내, 형제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제발 우리 가족들을 구해주세요. 화면이 국회로 바뀌었습니다. 한 의원이 외교부 장관을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1000명입니다. 최소 1000명이 감금돼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협력해서 구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17명입니다. 17명? 1000명 중 17명? 의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나머지 983명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한 겁니까?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지 주권 문제와 조직의 무장력 등으로 인해 구출 작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침묵. 박진호는 TV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1000명, 983명, 정기 고문, 맞아 죽은 사람들, 우는 가족들, 그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수아가 다시 불렀습니다. 박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괜찮으세요? 박진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 봐. 할아버지는요? 좀, 생각 좀 하고. 할아버지, 설마. 박진호는 수아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수아가 나갔습니다. 박진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1000명, 983명.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 명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1000명은. 하지만 박진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다. 한 명씩, 천천히, 끝까지. 그는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가방,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가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나침반, 공구, 단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나침반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공구들은 여전히 쓸만했습니다. 박진호는 가방에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현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비를 검색했습니다.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범죄 단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 클릭했습니다. 예약 완료. 박진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반백의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 박진호는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적당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와 탁자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 또 여행 간다. 가게는 내가 봐줘. 이번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꼭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박진호는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해공항. 박진호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조용했습니다. 탑승구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곧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시아누쿠비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호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티켓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렸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박진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두 멀어졌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박진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려라. 시작한다.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